그러면 민진당이나 차이잉원은 뭐 다 괜찮은 사람들이냐? 이게 대만이 참 문제가 많아요. 별로 안 그래요. 민진당이 타이완에 LGBTQ 띄운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이잉원이 2019년 5월 17일에 올린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2년 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진보적 가치가 뿌리박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타이완의 LGBTQ에 관한 법률, 특히 동성혼 제도화, 저는 동성혼 제도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동성혼 합법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둘이 서로 좋아서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부부예요 하고 돌아다닌다고 체포 안 하잖아요. 동성혼이 불법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민법상 인정하는 부부가 아닐 뿐이에요. 따라서 동성혼을 민법상 인정하는 부부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동성혼 제도화죠. legalize가 아니라 일리갈하지 않으니까, 불법이 아니었는데 무슨 합법화할 게 뭐 있어. 동성혼 이미 합법이에요. 합법이란 얘기는 뭐냐?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이미 합법이야. 단지 동성혼이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민법상. 그러니까 동성혼 제도화지. 합법화가 아니라. 이게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거든요. 물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희생자 코스프레 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테러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린치에서 죽기도 하고, 나치 같으면은 동성애라 그래가지고 목을 자른 게 한 10,000명쯤 목을 잘랐거든요. 기요틴으로. 우리는 5,000년 역사에 동성애자라 그래서 때리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죽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희생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거야. 희생자 의식에 그렇게 꽁꽁 뭉쳐져 있으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알아 이거. 이슬람이나. 이슬람 좋네. 거기 가면 거긴 다 희생자니까. 자, 타이완 대법원이 2017년에 법률적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대만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즉 동성결혼 허락해야 된다. 그러면서 타이완 대법원은 타이완 의회 원이라고 불리죠. 입법원에 2년 안에 법률을 고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5월 19일이 저게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이제 동성혼 제도화가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2년 전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라고 차이잉원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이 문제로 국민투표를 했죠. 그때 72.5%의 사람들이 동성혼 제도화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타이완은 국민투표 붙이기가 쉬워요. 한 10만 명, 2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선거일에 같이 선거 투표지에 붙여가지고 국민투표지를 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거기는 국민투표가 여러 개가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만은 동성혼이 제도화됐죠. 그래서 민법상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일을 차이잉원과 민진당이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하다가 표될까 싶으니까 그냥 튀어들어서 밀은 거예요, 이게. 예, 좀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표만 된다 그러면 막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해요, 민진당과 차이잉원이. 저 국민당 쪽은 더 좀 간첩스러워서 더 위험하고. 대만의 문제죠, 그게. 여기서 잠시 삼천포 빠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천포는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우니까 목적지를 깜빡하고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름다운 샛길은 바로 돌아가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되시겠습니다. 박 시장은 이제 밝혀진 게 좀 억울하게 이렇게 작전 당했다. 작전을 당하든 말든, 공인이 그런 함정 빠지면 되나? 좀 이상한 거지, 사실은. 어쨌거나, 그 얘기는 지저분한 얘기라도 하고 싶지 않고, 예. 이 박 시장이 차이잉원한테 새치기 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차이잉원이 아니었으면 박 시장의 원래 신조가 뭐냐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전체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제도화시키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언제 그랬나? 굉장히 일찍 그랬어요. 2004년인가 그랬어요. 2014년. 굉장히 일찍이에요. 2014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저 월스트리트에 박원순이 미국 언론에 동성결혼
제도화 지지 발언했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국내에 돌아와서는 당신 왜 그런 발언하냐고 이제 국내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또 그거는 제가 본의가 아니었고 와전된 겁니다 라고 또 오리발을 냈죠. 어쨌거나 이때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면 아까 차잉원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원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차잉원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 다음에 동성원을 제도화하는 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할 뻔했을 겁니다. 이것을 막아낸 것은 기독교 도덕적 보수주의 그룹입니다. 예, 거기서 이걸 쭉 막아내고 있고 저는 거기서 참 그 점에 있어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그 동성애 문제, LGBTQ 문제에 관해서는 잘 막아내고 있는 그룹이죠. 자, 이렇게 차잉원이나 민진당이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펠로시 문제도 이건 문제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올해 8월이죠. 8월이면은 어떤 때입니까? 예. 8월이면 전 세계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에 모여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동아시아에서 말하자면 이 우크라이나와 다른 중국에 대한 제2전선을 열은 거예요. 자기 11월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러한 차잉원의 욕심에 대해서 펠로시가 같이 손뼉을 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펠로시는 이번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또 미국에도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이 진짜 원조 반죽입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공을 세우고 은퇴하겠다. 그걸 자기가 마지막 치적으로 삼겠다라는 이상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나 전 세계적 규모의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미국의 국내 선거 집어치우고 대만 선거 집어치우고 딱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포커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만에 하나 그때 중국이 발끈해 가지고 여기서 무슨 큰 문제 벌어지면 이 자유세계가 우크라와 동아시아라는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국무부나 또 바이든이나 또 국방부나 펠로시의 방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잉원이 그 당시에 저지른 짓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이거 아까 그 평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친중이냐 반중이냐 프레임으로 몰아가지고 그 전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2020년 선거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프레임 갖고 대승하겠다. 그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만 국민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지방선거야. 민생 그리고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뽑으면 돼. 당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선거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펠로시가 느닷없이 뭐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무례하게 프로토콜도 안 정리하고 한국을 들어왔을 때 딱 왔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화 통화로 그냥 쌩까버린 거 그거 잘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은 무시무시한 집단이에요. 저 중국을 진짜로 골로 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갈아야지 떠들썩하게 반중쇼 백날 부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차잉원은 보고 있으면은 진짜 중국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매일 쇼를 해, 쇼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저 쇼 안 하면서 실효적인 진짜로 중국한테 타격에 갈 수 있는 칼을 매일 갈고 있거든요, 요새. 그거 좀 배울 게 있다. 그게 요번 제 이 시리즈, 이제 내일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파트고, 예, 그것의 기본 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초특급 파트너로 확 이게 강화되잖아요. 뭐 나토의 그 연락 대표부도 열고 그 다음에 뭐 이 폴란드나 이런 동유럽권에 그 우리가 쓸 무기도 미리미리 빼서 공급해 가지고 급속하게 강화시켜줘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하고 뭐
뭐 배터리, 뭐 반도체, 전기차 이런 핵심 영역에서 전부 중국을 따돌릴 수 있게 솔루션과 같은 파트너십을 미국한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초특급 파트너인데 미국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좌좀들이 저희야말로 진짜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말로 종미요 미국의 종입니다. 미국의 노예입니다. 바이든 각하 저희를 좀 봐주시옵소서 하고 머리에 꽃을 꽂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별 생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좀들이 갑자기 친미파리 종미파리로 말하자면 테마를 바꿔가지고 윤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죠. 우좀들도 같이 공격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이잖아요. 윤석열이 미국을 섬길 줄 모른단 말이야. 펠로시가 왔는데도 지 잘난 휴가 찾아먹느라고 전화 한 통화로 생까는 그런 교만을 떨었단 말이지. 그래서 IRA 법안 같은 걸로 우리가 타격을 보지 않았겠어. 국익을 손상시킨 거야. 저자는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 모르는 자야. 뭐 이것이 요새 이제 좌좀들이 떠드는 소리고, 그걸 가끔씩 조중동 같은 데도 그런 논조로 말을 하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까 펠로시는 당연히 생까는 게 맞고요. 이 IRA 법안 같은 것도요. 이제 그 비판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윤통령이 펠로시를 홀대하고 미국을 우습게 알다가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 뭐 이게 이제 비판의 요지인데, IRA 자체가 선거용으로 급조 법안이에요. 그거 어떻게 말려? 지금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겨야겠다라고 그거 하고, 바이든이 저기 제너럴 모터스 가서 제너럴 모터스 그 자동차에 시승해서 모는 것도 하고 별 황당한 짓을 다 하는데 필사적으로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 거기다가 장기적으로는 저 IRA 법안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니까 우리가 저걸 하죠. 그리고 저런 법안이 어떻게 가고 있다, 통과되고 있다, 어떻게 된다는 정보보다도 현대차나 자동차 공업협회가 잘 뛰어야 돼요. 정부는 저거 로비스트 잘못 고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공업협회가 로비스트를 소리 소문 없이 쓰면 그건 합법이에요. 정부에 로비를 해주면은 간첩 소지가 있는 걸로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로비스트가. 미국 법이 그래요. 그러나 기업의 로비는 마음대로 해요. 미국 로비스트가.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자동차 공업협회나 현대자동차가 이미 로비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름아름으로 하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정부가 저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협회나 현대자동차는 아마 표정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거. 근데 저거를 무슨 저것 때문에 한국이 손해봤습니다. 크게 손해봤습니다. 미국이 지 고객밖에 모릅니다.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는 걸 보고 있자면 이것들이 이제 친미파리 흉내를 내면서 반미 선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획 바꿔가지고 또 반미 또 저걸 드러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간악한 게임을 뛰고 있어요. 근데 조중동과 같은 제도권 거대 언론들이, 제도권 빅 미디어들이 이것을 가르마를 안 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한심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기 뭐야 그 MB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이건 진짜로 참 웃기는 건데, MBC 저거 보면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요 바이든 대통령님하고 감히 상하 양원을 혼잣말로 말이에요. 그 뭐 XX라고 쌍욕으로 씨부렁거렸거든요. 얘 좀 혼내주세요. 얘 좀 혼내주세요. 이거야. 이것들은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걸 그런 식으로 해독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진짜 문제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심은 종북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종미, 친미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 국회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치권에 모함하는 거예요. 살다가 이런 자존심도 없는 개걸레 같은 행태는 처음 봅니다. MBC라고 쓰고 아주 사악한 개걸레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게 뭐 요새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구역질 나는 일인데, 자 다시 이제 다음 오늘은 이제 다 매듭이 져갑니다. 이제 다 앞에 걸 정리를 했으니까 이게 대만의 타이완의 그 차이잉완이나 민진당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분명히 2024년 선거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겨요. 특히 중국이 자살골 많이 넣을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엄청 이길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의 동성원 제도화 문제나 펠로시를 동원한 안보쇼, 저 펠로시 동원한 안보쇼거든요. 이 친중이냐 반중이냐라고 선거판을 몰아가려고 펠로시를 동원한 거라고요. 안보쇼에서도 보이듯이 민진당이 이게 굉장히 진정성이 굉장히 부족한,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꿋꿋한 뚝심이 굉장히 부족한 정당이에요.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감히 저는 그래도 민진당에 좀 희망이 있다고 보니까 국민당은 너무 깊게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만 정치권이 대한민국에서 좀 배울 게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말씀은 내일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잘 쓰는 그림 가지고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시뻘건 덩치와 이 체중 싸움 하면 필패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칭 독침으로 가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에서 1차가 일본 열도 바깥으로 거의 이렇게 걸치잖아요. 요번에 B1 폭격기, 전략 폭격기 왔을 때 급유를 훈련은 큐슈 부근에서 했는데 급유를 저기 혼슈 저 윗대가리, 지금 미국 국기 조그맣게 붙은 데서부터 한참 위에 올라가서 홋카이도 바로 건너편 혼슈 맨 윗대가리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급유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 1차 방어선 바깥쪽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1차 방어선까지는 중국 애들이 탄도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극초음속. 그래서 그 바깥쪽에 멀리 떨어져서 급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도쿄 아래 요코스카 항구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의 기함으로 쓰죠. 저 지금 조그만 미국 성조기에 걸려 있는데 저것도 똑같습니다. 저게 1차 방어선,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항모의 기함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저기 큐슈에 있는 사세보 같은 거 쓰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국은 뭐 1차도 아니고 2차 방어선과 3차 방어선 안에 다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함재기를 만들고 항모를 만들어 그럼 뭐 4,000명 들어가는 강철 관짝자고 여러 가지 비행기에다가 그 다음에 같이 다니는 항모 전단 100까지 하면 한 40조짜리 강철 관짝 세트 만들자는 소리죠. 1년에 유지비 3, 4조 들 거고. 웃기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비대칭 독침 가야 되는데요. 비대칭 독침은 이제 링크 K,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다 엮이는 거.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타격 자산들이죠. 장거리, 아음속, 초음속, 순항미사일, 뭐 1000km, 2000km, 3000km 가는 순항미사일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우리 전략 타격 자산이죠. 그 다음에 링크 K를 사용하는 전투기,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링크 K를, 그래서 KF-21 같은 걸 개발을 해야죠. FA-50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때 링크 K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링크 16은 미국이 닫아 걸으면은 끊겨요. 매일매일. 링크 K는 못 닫아 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 게 이제 우리 자주국방이에요. 그러니까 링크 K가 자주국방의 궁극적
플랫폼이고 최종 플랫폼입니다. 또 공격 원잠, 무인 원잠 이런 것들이죠. 이 링크K를 통해 가지고 육해공이 같이 움직이면 위성까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론 우리의 모든 공군기가 링크K를 하진 못해요. F-35에 링크K 못 달게 할 거예요, 미국이. 그건 링크 16을 통해서 해야 되고 링크 16이랑 우리 링크K의 서버가 한 다리 건너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연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링크K랑 직접 연결되는 비행기들이 우리가 괜찮은 비행기들이 있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중국이 두 개를 다 상대해야 돼요. 미국과도 거래를 해야 돼요. 전쟁을 벌일 때는 나중에 어떻게 거래할까를 계산하고 벌이는 거거든요. 미국과는 거래의 계산이 나와 가기. 그런데 한국과 거래는 또 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한번 대형 충돌이 있은 다음에 한국이 우리 그 인정 못해 하고 중국을 계속 패는 수가 있다고요. 빠락빠락. 그래서 저런 비대칭 독침이 그런 종류의 그 자주성을 갖게 되면 중국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내일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만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까지 우리를 시급히 따라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지금 시간도 없고 또 대만의 그런 고립된 국제적 처지 때문에 우리랑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 있는 우리 자유 국민들이 좀 더 결기 있고 좀 더 슬기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한테도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